그러니까 정관용입니다. 위안부 합의에 대한 한국 정부의 후속 조처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오늘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요구한 사죄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잠시 후에 여당의 대표적인 일본통이죠.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화재 진압하랴, 응급 환자 돌보랴, 업무에 정신없는 소방관 또 119 대원들이 어쩔 수 없이 소송에 말려드는 경우가 많답니다. 소송관들의 소송을 돕기 위해서 대한변협에 소방관 법률 지원단까지 만들어졌다는데 어떤 사연인지 주어진 변호사의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내일 모레 14일 영화 1987의 박종철 열사 기일입니다. 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그 진실을 밝히는데 최초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죠. 영화 속에선 하정우 씨가 맡았던 역입니다.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장 최환 변호사 7시 5분 초대석에서 함께 만나보고요. 한 주간 우리 언론의 보도 흐름 정리해드리는 미디어 포커스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정부의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 일본의 아베 총리가 위안부 합의는 국가 간 협약이다. 한국 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네요.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까요? 여당의 대표적인 일본통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 연결합니다. 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예, 오래간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예. 일본이 이렇게 나오리라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 아닐까요? 예,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그 아베 총리가 이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우선은 국가 간의 약속이 아니라 정부 간의 약속이었죠. 예, 예. 그런 문제도 있고요. 예. 우리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다발적으로 참 진심어린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말씀을 했죠. 그렇죠. 그 전에 우리 12.8 합의의 취지를 전문을 보게 되면은 사죄 반성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자꾸 그 다음에 아베 총리 일본 정부에서 이상한 발언들을 많이 해가지고, 예.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피해자 할머니들도 이 진정성이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우리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예. 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 이 말씀 아주 원론적인 말씀한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예. 이 국내 정치용인지 제도 뜻을 이해를 못했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진정한 사과를 하라라고 우리는 요구했는데 오늘 반응을 보면 전혀 그럴 뜻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서 결국 이것은 진정성 있는 사과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역으로 얘기하면은. 예. 그래서 조금 아베 총리께서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고 있다. 예. 합의에도 사죄 반성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강창일 의원께서는 우리 외교부의 네. 후속 조치가 발표됐을 때 이건 일본 네. 정부도 위안부 할머니들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할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잖아요. 예, 예. 참, 얼마나 이 정부가 어리없겠습니까? 오히려 그게 그게 어쩌면 묘책이 될 수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할머니들도 만족 못하고, 또 할머니들도 100% 불만도 아니고, 일본 정부도 100% 만족도 아니고, 일본 정부가, 만족도 못하는데 100% 또 불만도 아니고, 그런, 어쩌면 어정쩡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한일 관계 정상화는 시켜야 되겠고, 예. 북핵, 안보 측면에서 우리 공조해야 될 것도 많이 있고, 예.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 협력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참 그러니 고육지책이었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예. 그 전에 팔 완전 깨버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좀 양쪽이 전부 역지사자는 입장에서 네. 대승적으로 대국적으로 통 크게 수용을 해서 이제 어떻게 풀어나갈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 의원 표현대로 고육지책, 어정쩡한 방안을 내놨는데 그럼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승적으로 한일 관계가 제대로 풀려야 맞는데 지금 풀릴 조짐이 안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일본도 그렇게 지금이야 그렇게 하지만은 풀어나가는 고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 얼마 안 돼서 이런데,
조금 있으면 좀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장 일본과 협의해야 할 그 주제가 그 10억엔 처리 문제입니다. 우리 정부 예산에서 그 돈을 충당하겠다. 그 10억엔 처리는 일본과 협의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본과 협의가 진행될까요? 우리가 지금 반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돈을 반환하지 않고 어떻게 쓸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저기 우리 할머니들께서는 우리가 10억 등에 팔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할머님들 자존심,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이 상해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은 일단은 우리가 반환은 하지 않고 있으면서 이 할머니들 위로 사업에 어떻게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그럼 일본도 이제 거기서 논의해 줘야죠. 예. 일본의 그 니온 게이자이 신문에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10억엔을 일본에 반환하지 않고 역사 관련 기념관이나 위안부 피해자 추모비 건립 등에 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온 바 있는데 만약 정말 이렇게 쓰면 일본 측에서는 우리는 할 거 다 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전 그렇게 안 봐요. 그거는 뭐 처음부터 위로 사업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할 거 다 했다. 뭐 할 거 다 하고 안 하고가 없죠. 이거는 전국 계속 단단하 이 국가가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이제 계속 그런 주장하지 않겠다는 얘기지. 국가는 개인의 그 국민의 그 권리, 청구 요구 이런 걸 그 방기할 그 권한이 없습니다. 국가는. 그러니까 어떤 분 할머니들이라든지 그 단체성 계속 주장할 수가 있겠지요. 근데 정부가 너희들 돈 달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주체가 돼서 돈 달라 이 얘기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뭐 이러면서 할 것 다 했다. 일본 정도 할 것 다 했다. 뭐, 저희들은 뭐, 이 돈 문제 가지고, 쫀쫀하게 일본하고 막 그렇게 거래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 문제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강의원 생각은 10억엔을 받아서 그 돈을 직접 할머니들한테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반발하신 거 아닙니까? 일부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할머니들께 직접 드리는 돈은 우리 예산에서 다 충당하겠다. 그게 이제 그게 이번 정부의 방침인데. 그런데 일본 정부가 준 10억엔을 가지고 뭐 위안부 피해자 추모비를 세운다든지 무슨 관련 기념관을 세운다든지 하는 거는 강 의원 동의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머니들 그 명예 존엄을 지켜주는 선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 그 추모비나 방안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추모비나 기념관을 일본 돈으로 세우는데 할머니들이 동의할까요? 할머니들이 추모비 서는 거 동의 아니할 리도 없죠. 거기에 사과문도 쓰고 말이죠. 반성문도 싹 써놓고, 그거 가지고 할머니들이 반발하고 반대하고 이럴 차원 문제는 아니고요. 맞아,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 정부가 그게 응하겠어요. 저는 일본 정부 응하지 않을 걸로 보는데요. 일본 정부가. 그래서 계속 지금 예치한 상태로 계속 시간 끌지 않겠습니까? 좀 그렇게 봅니다. 일본 정부가 그렇게, 일본 계좌의 신문의 입장이고, 일본 정부가 거의 응하지 않을걸요, 거꾸로. 그러면 우리 정부는 이제 일본한테 뭐라고 해야 합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니, 그 이상 이하도 없어요. 이 진실과 정의 입각해서. 그리고 자발적으로 사과 반성을 했으면은, 그 진정성을 보여달라. 보이나 이렇게, 상대가 있는 건데, 안 보이면 그만인데, 진정성 보여달라. 이거 이상도 이하도 있을 수 없죠, 일본 정부가, 그러니까 일본의 좀 양심 세력들이 양심이 깨어나서. 알겠습니다. 사죄하면 좋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응하든 응하지 않든 우리 정부는 일본을 향해 그냥 계속 진정성 있는 사과해라라고 그냥 주장하는, 그렇게 가는 것이 해법이다. 이 말씀이라고요. 그 이상 방법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었습니다. 화재 진압하랴, 응급 환자 돌보랴, 가뜩이나 바쁜 소방관 또 119 소방대원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면서 소송에 나서고 있답니다. 게다가 이 소방관들의 소송을 돕기 위해 대한변협에는 소방관 법률지원단까지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하네요. 어떤 사연인지 소방관 법률지원단의 간사를 맡고 있는 법무부인 서정의 주어진 변호사를 연결해 봅니다. 주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대한변협이 소방관 법률지원단까지 만들어서 이 소방관들 법률적으로 도와야 되겠다. 왜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됐어요? 그 계기가 뭡니까? 그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 활동이나 구조 구급 활동을 통해서 인명과 재산을 지키려다 보면은 예. 그 불가피하게 그 손해배상 소송을 비롯해서 각종 법률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방관 개인의 인권이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예. 이를 넘어서 소방 활동 자체의 위축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 예컨대 어떤 소송들을 당하는 겁니까? 네, 사실 저도 그 전남 담양소방서에서 의무소방원으로 2년 2개월 정도 근무를 해서 아, 그러세요? 네, 실감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예, 예. 있는데요. 네, 그 소방 활동이라고 하면은 이제 화재 진압 활동하고 구조 구급 활동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렇죠. 화재 진압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불을 끄는 작업인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제 화염이나 유독물질, 연기 등에 많이 노출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그 폐 손상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입게 되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그 내가 이래 다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 공무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해서 그 이제 공상 요청을 하는 그런 소송이 있고요. 첫 번째로는. 예, 예.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화재 진압이나 구조 구급 활동과 도중에 이제 민원인과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문을 이렇게 부수고 들어갔다든지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다든지 예. 아니면 그 구급 활동 도중에 있어서 약간의 뭐 트러블이 생겼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또 민원인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뭐 앞에 말씀해 주신 거는 이 불 끄거나 구조 구급 활동하다가 소방관들이 직접 다치는 경우인데 네, 그게 그렇습니다. 공무상 요양 신청이나 공상 처리가 잘 인정이 안 되나 보죠? 소방관들이 질병을 굉장히 많이 앓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이제 그게 통계적으로도 확인이 되는 게 예. 그 공무원 연금공단의 통계를 살펴보면은 소방관 평균 수명이 67세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래요? 네, 대한민국 일반인 평균 수명보다 14년이 무려 짧습니다. 그렇죠. 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소방관들이 잦은 부상, 허리 부상, 뭐 척추 부상, 심장 질환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사이렌 소리가 굉장히 밤에 들리면은 벌떡 일어나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심장에도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참호관 현장들 굉장히 많이 봅니다. 사건 그렇죠. 진행을 하다 보면 시신들도 많이 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해가 많은 상황인데요. 네. 특히나 이제 공무원 연금공단 상대로 공무상 요양 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런 그 척추 질환이라든지 이런 외상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잘 인정이 되는데 네. 정신질환이나 뭐 난청이나 이런 사유로는 공무상이 거의 대부분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인정 안 될 때 그분들을 도와서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이런 거로군요. 네, 그렇죠. 예. 저희 법률지원단에서도 네. 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 무릎 연골도 파열되시고 그 다음에 불안감 등 외상 후 스트레스 그 장애 증상을 호소하시면서 네, 네. 공무원 요양 신청을 하셨는데 거부되신 분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건 이제 소방관들이 직접 그 공무 수행 중에 피해 입은 거를 국가를 상대로 이제 제대로 보상받기 위한 그런 거고요. 네, 그 소송. 그게 아니라 공무 수행 중에 어쩔 수 없는 일인데 민원인들이 뭐 그 소방관들을 괴롭히는 이런 거에 맞서는 것이 또 많죠. 네, 사실은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번 그 소방관 법률지원단이 지원한 사례 중 하나인데요. 예. 그 구급활동 도중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예. 그 환자가 이제 경기도에서 거주하시는 분인데 그 병원을 이송 요청을 하시면서 나는 서울에 위치한 특정 병원으로 이렇게 가달라고 요청을 한 사안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원거리 이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관할 소방서에 그 구급차가 이제 그렇게 원거리로 나가버리면 그 사이에는 이제 그 관할 지역이 비어버리는 거죠. 비죠. 그러니까 이게 원거리 이송이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예. 이 점을 잘 이래 설명을 드렸는데 갑자기 이제 환자분이 조폭으로 돌변을 하는 거예요. 하하. 그래서 누워있던 분이 벌떡 일어나서 구급대원을 밀치고 폭행하고 그다음에 폭언하고 아이고. 욕설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도 부족해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사안도 있었습니다. 네. 소방관을 처벌해 주세요. 내가 아픈데 제대로 의무를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소방관님이 이러한 악성 민원에 의해서 그 징계 처분을 받으신 거죠. 아이고. 그래 너무 힘들어하시다가 민원인을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도 있고요. 네. 또 뭐 여성 구급대원 상대로 무슨 성희롱 피해 사례도 있어요? 예,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 구급대원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간호사로 활동을 하시다 소방관으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예. 응급구조학과 졸업하시고 소방관으로 오신 분들도 많으신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많은 여성 소방대원님들이 구급 분야에서 맹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객이나 악성 민원인들이 이제 그 구급차를 불러가지고 병원을 이송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예. 그 와중에 이제 성희롱하거나 아니면 성추행하거나 이제 뭐 신체적인 접촉을 이렇게 시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뭐 불 끄러 가는 과중에 아무래도 이런저런 기물이 좀 그 파괴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손해배상을 그 소방관들한테 막 청구하는 그런 것들도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일례로 이제 작년에 크게 이슈가 되었던 사건 중에 하나인데 예. 화재 진압 도중에서 이제 그 문을 불가피하게 문을 훼손을 하고 따고 들어간 거죠. 예. 따고 들어간.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변상을 요구한 사례나 이제 화재 진압 사건은 아니지만은 말벌집을 그렇게 제거를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나무의 일부를 이제 태운 경우에 예. 그래서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그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런 식의 소송들 당하면은 소방관들이 그 자기들 힘만으로 그냥 대처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거는 이제 사안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예. 일단 그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 유리창값을 변상해라, 문을 교체 비용을 내놔라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소방관 개인이나 예. 동료 소방관들이 십시일반 이렇게 거출을 해서 좀 도와주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네, 왜냐면은 그 이제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그럼 금액이 좀 많아지면요? 그렇죠. 금액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민원인들이 그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먼저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제기를 하면서 손해배상의 그 상대방으로 제기를 하면서 네. 소방관에게 같이 책임을 묻습니다. 예. 그런 경우도 종종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한변협 차원에서 우리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소방관 법률 지원단 만드신 건데 여기 그러면 함께 하시는 변호사분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총 전국적으로 그 법률 지원단에 400여 분이 자원을 400명 변호사 자원. 네. 좀 많이 좀 도와주세요. 우리 소방관분들. 네, 그래야죠.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변협 소방관 법률 지원단의 주어진 변호사였습니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 최측근들이 압수수색 당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진모 전 민정 2비서관, 김희중 전 1부속실장 자택을 압수수색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도 청와대에 있던 인사들이 국정원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자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예. 아마 오늘 밤 내일 오전에 좀 추가 기사가 나올 것 같아요. 예. 원세훈 전 원장의 공작비 유용 의혹 등 비리를 수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원장이 좀 개인 용도로 해가지고 돈을 썼다 이거예요. 이게 좀 거액인데 그 과정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청와대 쪽으로도 흘러갔다. 이런 단서가 있다는 거죠. 지금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받은 혐의로 지금 뭐 여러 사람 구속되고 그러는데 거의 판박이네요. 예, 이 유사한 점도 있고 조금 다른 점도 있는데 일단 인물의 면면은 유사해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그리고 김희중 전 부속실장 직함 들으면 아시겠지만은 청와대 살림 책임지고 대통령 신변 챙기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박근혜 정부의 이제 뭐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이런 사람들하고 유사한 역할입니다. 그렇죠. 물론 정치적 위상이 그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지만요. 예. 그리고 당시 이제 국정원장은 원세훈 원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원 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정부 2년 차이던 2009년 2월부터 임기 마지막까지 국정원장을 지냈는데 이분이 이제 댓글 사건 외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자금 유용 사건으로도 지금 이제 기소될 수사를 받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누가 지시해서 누구까지 돈을 받았는지 결국은 이게 관심이겠네요. 그렇죠. 이제 돈이 흘러 들어갔느냐 이게 명확하게 나오는 게 첫 번째지만은 그 다음은 이제 범위, 명목, 지시 여부죠. 그럼 이건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갑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걸로 추가 기소까지 됐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겁니다. 이게 좀 다른 점이 예를 들어서 박 전 대통령 같으면은 아예 내가 쓰려고 받아와라 라고 그랬다고 이제 사람들이 이게 줄줄이 털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럼 그 사람 그 이른바 3인방들은 전달자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별도 뭐 용돈인지 모르겠지만은 또 따로 받았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지시해가지고 뭐 그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뭐 1억 2억 매월 이제 자기 돈 쓰는 용도로 뭐 옷값 이런 걸 지출했느냐. 네. 글쎄요. 그것까지는 지금 뭐라고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결국은 뭐라고 말하느냐에 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압수수색 당한 사람들이 예. 나는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돈을 받아서 대통령한테 전달했을 뿐이다. 이게 네. 이제 기존 그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그렇죠. 거기는 이제 그런 프레임인 것이고. 근데 이제 이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 개인적 캐릭터도 좀 다르고, 뭐 재산의 규모도 다르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야 갔겠나 싶은데, 어쨌든 청와대에서 흔히 이 사람들이 옛날에 말해왔던 뭐 관행이다, 뭐 이런 식들의 자금이 흘러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제 좀 명확하게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금이 들어간 정황은 포착했다는 예,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 그리고 하나 더 포인트가, 예를 들어서 최경환 의원, 같은 또 주요 인물이 등장하느냐. 최경환 전 부총리도 1억 받은 걸로 지금 구속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거기는 이제 뭐 예산에 관련된 영향력을 예. 행사할 수 있는 자리인 거죠. 예.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정원 사이의 자금 거래 부분 수사 대상에 올랐다. 현재로서는 거기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아니고 그 측근들. 그 당시 청와대와 예. 국정원 사이에 아직 시작이라 더 할 얘기는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태권 실장이었어요. 1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7시 5분 2부에 다시 뵙죠. 요즘 영화 1987이 큰 화제입니다. 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으로 촉발된 6월 민주항쟁을 다룬 영화죠. 내일 모레 1월 14일이 바로 박종철 열사의 기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아마도 이분의 선택이 시발점이 돼서 세상에 드러난 게 아닐까 싶을 때요. 박종철 군의 그 시신 보존 명령을 내리고 부검을 지시해서 이 사건의 은폐를 막은 분이죠.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장이셨던 최환 변호사. 영화에서는 하정우 씨가 연기를 했는데요. 하정우 씨하고 본인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주장을 하시네요. 그래서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 오늘 좀 확인해 보려고 최환 변호사를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환입니다. 예. 그 하정우 씨하고 뭐가 제일 달라요? 우선 저보다 키가 커요. 예. 예. 뭐 머리 반전은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이가 젊고요. 예. 그러나 영화를 보면서 제가 30년 전으로 또 그렇죠. 딱 30년 거슬러 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 본다면은 뭐 어디 언뜻 생각하면은 동생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많이 같은데 그건 뭐 외모상의 얘기고 영화를 보면서 가만 보니까 그건 뭐 영화의 특수성 때문에 뭐 혼자 마음속에 뭐 생각을 품었다는 것은 영화에서는 모르거든요. 예. 그걸 뭔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하정우 배우가 그걸 연기하면서도 고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저는 시체를 몰래 덮어서 암장하는 거라든가 해서 의문사 숫자로 하나씩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입니다. 네. 아니 뭐 사람이 세상을 버리고 떠났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네. 합당한 명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와서 뭐 저한테 이제 두 사람이 뭐 평상시도 다른 업무 연락 때문에 제가 알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에 있던 사람들 그렇죠. 네. 이렇게 밤늦게 다 퇴근하고 나밖에 안 남아 있는데 왜 오셨냐 했더니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그 사람이 죽었는데 여러 의사들이 다 보느라고 시간이 걸렸다고 그러는데 그건 약간 좀 저한테 피하려고 한 소리고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급해가지고 자기들은 부산에 가서 박종철 군의 그 아버지를 만났대요. 예. 만났더니 아버지한테 설명하면서 조사 왔다가 그냥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할 수 없지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하니까 뭐 화장을 해 주십시오. 예. 화장해서 이제 그렇게 아버지가 동의했다. 그럼요. 예. 그래서 6월이 나오면 그 이제 뭐 아버지한테 줘서 가루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아버지가 이제 장례 치르겠다. 그렇게 하니까 경찰은 뭐 박정기 옹이죠. 아버님. 네. 아버님. 네. 그분이 그렇게 선선히 얘기를 해 주시니까 안심하고 그냥 합의서 도장 찍어 줘서 그걸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화장하는 것을
이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는 저한테 와서 이제 공안부장이 도장을 예. 찍어야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도장 찍어달라고 그 경찰관들이 가지고 왔는데 그 당시 공안부장으로서 그 서류만 딱 보고서도 이거는 바로 화장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렇죠. 보니까. 저도 몇십 년 한 검사한테 그 당시 그래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예.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업무 연락도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니 나한테 못할 소리가 어디 있느냐. 좀 얘기 좀 다 털어놓으라 했더니 고문은 안 했습니다. 아니 말도 고문 얘기도 안 했는데 고문은 안 했습니다 이래요. 그리고서요. 쇼크로 죽었다. 그러니까 계속 털어놓지 않았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저기 심장마비로. 또 어떻게 보면 심장마비도 고문하다가 당하는 수도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 두 분의 얘기가 갈팡질팡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척 한눈에 이건 뭐 어떤 종류의 그 고문을 했는지는 몰라도 결국은 고문 때문에 죽은 건 틀림없겠다. 그렇구나. 그래서 화장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화장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돌려보내면서 이건 내가 내일 밝은 낮에 정식으로 변사사건 발생 보고서를 써서 가져와라. 근데 변사사건 발생 보고서는 거기서 대공경찰이 쓰는 게 아니고 관할 경찰서장 명의로 하는 겁니다. 용산경찰서장 이름으로 그걸 가져와라. 그래서 돌려보내면서 그냥 돌려보냈다가는 저 완강히 하는 태도로 봐서는 저희는 그냥 내일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사체가 없다. 어디 갔느냐. 화장하고 말았다. 아,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자기 둘은 거기 와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다른 제3의 경찰관이 뭐 잘 모르고 했다. 이래버리면 큰일이죠. 핀잔이나 받을 일이지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체 보존 명령을 했어요. 아. 여기 지금도 사체 거기 있느냐 확인해보고 있다 하니까 보존. 보존 명령을 내리고 내일 정식으로 용산경찰서장이 변사사건 발생 보고서를 가져와라. 그래서 그 다음날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날 가져오기까지 그날 밤 사이에 여러 곳에서 뭐 전화도 오고 협박도 오고 그랬습니까? 그건 당연하죠. 어디서 왔어요? 그 어디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요. 저와 아는 사람들 또는 또 중간중간 가면서 이제 인연을 맺은 사람들한테서 이렇게 전화가 오는데 어디가 그러면 압력의 시발점이냐? 그건 청와대예요. 청와대. 또 안기부고. 최 변호사님한테 전화를 했나요? 저한테 바로 한 게 아니라 저한테 아는 사람들한테. 그럼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 관심이 크다. 그건 이제 그 영어도 나옵니다. 그럼 그건 누구냐면은 치안본부장. 치안본부장. 강민창 당시 치안본부장. 강민창 본부장. 그 다음에 또 대공처장 하는 박처원 씨한테 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아이고 뭐 공안부장 선에서 지금 잘 안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한다면 청와대 쪽에 있는 데서는 또 이제 거기다가 압력 넣다가 안 되면 우리도 내부에 뭐 장관총장이 있으니까. 법무장관, 검찰총장.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은연중에 그거 대학생 하나 죽은 거 가지고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라. 지금 시국이 개헌이냐 호헌이냐 하는 것도 있고 또 그러니까 직접 서울지검 공안부장의 직속 상관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연락이 온 거죠. 연락하니까 그분들이 그거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느냐. 그래가지고 그날은 넘어갔어요. 넘어간 게 뭐냐면 이제 이 사람들한테 내일 가져오면 내가 정식으로 변사사건으로 처리를 해서 부검 여부를 결정하겠다. 일단 하루를 번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날 이 변사사건 발생 모습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제 검사장한테 갔죠. 저 이제 특수상관이니까. 그분이 참 잘해주셨어요.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공안부장 얘기 들어보니까 나도 고문에 의심이 간다. 그 말씀을 하세요. 고문이다 딱 얘기는 안 하시고. 의심이 간다. 의심이 간다. 그럼 공안부장이 알아서 하라. 저한테 이렇게 아주 그냥. 재량권을 준 겁니까? 재량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검 명령을. 근데 부검 명령 하는데 그러려면 부검을 그 시신을 경찰병원에서 영안실에 둬 놓고서는 내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부검을 하기 위한 사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온 거죠. 받아서 이제 처리를 하는데 그다음부터는 원래 우리 그 검찰 업무 처리에
변사 사건 발생할 때는 그것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형사부 검사가 합니다. 네네. 뭐 공안부가 아니라 공안부에서 형사부. 안 한다 이거죠. 공안부에서 그런 걸 하게 되면 우선 공정성의 의심이 갈 수도 의심이 있으니까. 가는 겁니다. 예. 또 대공경찰이 한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형사부 당직 검사를 배정해 주셨어요. 정구영 검사장님이. 그래서 누가 했나 보니까 용산경찰서 담당하는 부서가 형사 2부입니다. 네. 2부의 그날 당직 검사. 안상수 검사입니다. 안상수. 예. 과거 새누리당 대표까지 했던. 물론이죠. 네네네.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저한테 배속을 시켜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병원에 있는 시신을 그 억지로라도 해서 이건 저기 한양대학병원으로 옮겨서. 그때 왜냐면 영화에도 보면은 그 시신 가져오라고 막 몸싸움하고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 경찰병원은 왕십리에 있었기 때문에 네. 왕십리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한양대학병원이거든요. 예. 그게 왔어요. 옮겨서. 그것도 안 내놓으려 하는 걸 제가 그랬죠. 아니 그 경찰에서 조사받다가 죽은 사람인데 그래서 지금 고문 여부가 가장 그 중심적인 키포인트인데 네네. 그것을 경찰병원에서 부검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부검을 하면서 예. 경찰병원 의사가 나와서 그 집도를 하고 거기서 또 경찰 산하에 있는 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황석중 박사가 이제 그때 거명됩니다. 그렇죠. 그 법의가. 그래서 그분이 나와서 만일 한다면 어찌됐건 그 부검 결과에 대해서는 누가 믿겠느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시죠? 한양대병원으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하는데 정식 부검을 하고. 정식 부검하는데 그대로 뒀다가는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장소만 경찰병원에서 일반 병원으로 왔다는 것 뿐이지 예. 거기 집도한다는 사람은 똑같은 경찰 의사 그렇죠.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황석준 박사 이렇게 하니까 제가 또 전화를 했어요. 한양대학 부속병원장한테. 뭐라고요? 부검 경험이 많은 의사 한 사람 좀 지원해달라. 민간 의사를 자기네 병원 의사 참가시키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또 고맙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 사람이 부검을 한 겁니다. 그 부검하면서부터 이제 제가 그 안검사를 파견해서 감독하면서 거기서 특이한 소견이 나올 때마다 적어놨죠. 의사가 보는 데서. 그리고 그 의사한테 사인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래 완벽하게 해놓으니까 꼼짝을 못하죠. 완벽하게 그래서 사인이 아니 사인을 불금으로 나왔더라도 그 당시 그 돌아가는 분위기는 덮어버릴 수 있으니까. 덮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현장에서 다 메모하고 사인까지 받아서 또 그리고 제3자인 한양대 병원 의사도 거기 있고. 그랬군요. 그래서 그게 지켜진 겁니다. 저보고 그래요. 너 왜 이렇게 독하게 그렇게 말하냐. 이번에 저는 고문 근절을 위해서 인권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는 수사기관에서도 함부로 고문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려니 그걸 갖다가 제대로. 자, 그날 그런 일들을 하실 때 처음에 이제 그 화장하는 거 동의 못하고 시신 보존 명령 내리고 변사사건 발생 보고서 가져오라고 하고 그리고 부검 지시하고 시체도 안 주려고 하니까 압수수색 영장까지 받아가지고 그다음 민간 의사까지 참여시키고 이런 일들을 쭉 하시면서 나 이러다가 이제 검사 옷 벗겠구나라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옷 벗을 각오를 했죠. 제가요. 솔직히 검사로서 검사에 임관된 뒤로 남들 하기 어렵다는 공안부장까지 했으면 서울지검 공안부장 아주 좋은 보직이죠. 그렇다면 내가 더 이상 욕심 그만큼 했다. 그래 거기서 이제 사표 내라면 사표 내고 너희 혼 좀 날아가면 또 끌려가지고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각오를 하고 하셨다. 각오를 했죠. 나는 이제 검사 옷 벗을지도 모른다. 어디 끌려갈지도 모른다라고 각오를 하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그날 그 하루 사이에 이거의 고문의 진상은 밝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시면서 그 일이 우리나라의 민주화의 결정적 어떤 계기가 되리라는 생각은 하셨어요? 그거는 생각을 제가 했지요. 왜냐면은 이것은 그냥 단순히 어느 특정한 사람이
고문당해서 죽었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이것은 우리 민주 절차에 어긋나는 짓이거든요. 그럼요. 어디 사람이 그 잘못해서 예. 그 상황하는 처벌받으면 몰라도 예. 그게 어떻게 그게 사람이 죽는다는 것까지 우리가 용인할 수는 없다.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당시 상황은 고문도 많이 그게 일어나고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더 안타까운 것은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의문사가 너무나 의문사가 많았죠. 또 많았어요. 예. 그러니 제가 앉아서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려면 형사 절차, 사법 절차도 민주화돼야 된다. 네. 말은 거기에 뭐 헌법에 적혀 있고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어도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된다면 안 되는 거죠. 예. 제가 그것을 막아야겠다. 그 원칙을 세워야 되겠다. 그걸 막는데 내가 저 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표 쓰고 나가든가 끌려가서 조사받든가 그렇게 하고 나도 해야 되겠다. 해야겠다. 그래서 만일 이게 이제 되면은 그게 민주화의 알겠습니다. 단초가 되는 거죠. 네. 자, 그 당시에 이제 최한 변호사님의 그런 결단으로 완전히 그 미궁에 빠지고 그냥 화장 처리될 뻔한 것을 의문사로 끝날 일을 그것을 이제 밝혀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치안본부 쪽에서 이제 이 진범을 다 감추고 뭐 이런 과정들이 쭉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 이제 이 영화에도 등장을 합니다만 옥중에서 이부영 전 의원이 교도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외부에 있는 김정남 씨를 통해 가지고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으로 가고 뭐 이 과정은 직접 관여는 안 하셨습니다만 제가 그건 관여를 안 했고 그걸 또 관여하는 걸 위에서는 싫어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망 원인만 네가 밝혀냈으니까 그다음에는 뭐 형사부에서 너는 손 떼고 형사부에서 하라 하니까 형사부에서 자기들이 직접 해야 되는데 또 그러고 뭐 다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그것을 경찰에 주소로 보냈어요. 당신들이 초동수사, 처벌수사를 해서 우리한테 보내라. 그러니까 그렇게 엉망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경찰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명인데 둘로 축소하고 그러니까요. 셋을 빼버렸지 않습니까? 이래 놓으니까 검찰이 도와줬다. 경찰이 축소하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뭐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일부 언론 보도도 하지만 결국은 검찰하고 경찰이 똑같이 처음에는 은폐하려다가 한통속이다. 안 되니까 그다음에는 이제 축소 조작을 해서 똑같다. 그래서 우리 검찰도 한동안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부영 전 의원 그리고 김정남 씨하고 우리 최한 변호사님하고는 서울대 정치학과 동기잖아요. 그게 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터지고 난 뒤에 어떻게 우리 친구들끼리 이렇게 한 거지 처음부터는 알았더라도 그렇게 못하죠. 참 정말 참 그러니까 이상한 게 딱 맞아 들어갔어요. 훌쩍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참 오늘날 우리 사회는 30년 전보다는 확실히 좋아졌습니까? 좋아졌다고 봐야죠. 우선요. 그와 같은 종류의 물고문이라든가 이런 참혹한 고문이라는 게 사라졌잖아요. 사라졌고 그다음에 어떻든 그 당시에 이제 공안 학원에서는 뭐 386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계속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그 뭐 그런 주장을 어느 정도 좀 서서히 풀어주는 상황이 되는데 그때도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친 거는 올림픽입니다. 올림픽 때 너무 심하게 할 수는 없다. 요즘 젊은이들이 1987 영화 자기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서 눈물도 흘리고 그런답니다. 젊은이들한테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해주신다면. 뒤늦게라도 그 젊은이들이 그 당시에 민주화운동이라는 걸 아주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그 뜻을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그 자세를 갖도록 하는 데는 이 영화의 공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영화가 제작되기 전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참 안타까운 게 박종철 열사 이 한열 열사라는 걸 서서히 전부 다 잊혀가는. 그랬죠. 그리고 지금 뭐 50대까지는 대학생이 아니었거든요. 30년 전에는. 대학 1학년이라 해도 50일 텐데. 그러면 그 밑에 40대 아래는 전혀 모르는 거죠. 초중고등학교 아니면은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제가 지금 볼 때는 그렇습니다. 박종철 열사하고 이한열 열사의 죽음이 우리나라 민주화에 단초를 제공해서 예. 문을 열어준 게 아니냐. 기폭제가 됐죠. 예, 그렇게 되고 그리고 저도 저와 참 그런 죽음을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그런 고문 못하게 해서 사람을 나갔어야죠. 살려놓고 네.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민주화의 그저 젊은 민주화 영웅이었다 하는 말이라도 나중에 그 학생들이 듣게 된다는 것은 제가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말 듣도록 하는데도 또 조그마한 기회라도 했다는데 예. 의미가 있어서 이제는 그걸 젊은 사람들은 쭉에서 이제 배우면서 참 인간이 되도록 노력하고 어느 부서에 가더라도 우리가 이 과연 우리 헌법 그쪽 가치를 그것도 보장하고 또 일반 법치주의, 민주주의라는 건 또 중요한 게 법치주의거든요. 네. 거기에 맞도록 우리가 초신도 하고 알겠습니다. 감시해야 되겠다. 거기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예. 과거를 기억하면서 예. 바르게 살도록 하자. 맞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환 변호사 함께 만났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댓글 보내주시네요. 2674번 쓰시는 분, 최 변호사님 너무 존경합니다. 변호사님이 아니었으면 사건이 지하로 묻힐 뻔했지요. 서효수님께서는 엄혹한 시절에 이 검사의 역량을 10분 발휘하여 정의를 실현해 나라의 민주화에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들 보내주셨습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는요?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부검 결과가 이제 나왔는데요. CBS 노컷뉴스의 김광일 기자가 경찰과 통화한 내용 그리고 이대 목동병원 측의 반응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취급 과정이라는 거는 유리병에 뇌양제가 액체니까 담겨서 오면은 바이약이라는 게 유리병이 있고 그 위에 고무마개가 있거든요. 고무마개를 뚫고 그걸 연결해서 라인을 타고 주사제를 뽑아서 주사제를 가지고 아이의 몸속에 그 연결되어 있는 중심 정맥관에 연결을 해서 지질 영양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할 때 이게 기구는 무균 제품인데 이 사람 손으로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사람 손도 무균이어야 되거든요. 딱 하나만 있는 여러 기구를 연결해서 해야 되잖아요. 연결할 때마다 다 소독을 해야 돼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취급한 간호사는 딱 2명이에요, 이제. 그리고 그거에 대한 관리 감독이 있는 수간호사, 그리고 그 지질 영양제를 처방한 전공의, 그리고 주치 저희가 입건을 한 겁니다, 일단. 무엇보다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및 그 질병관리본부의 조사 결과를 저희 변호사는 존중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 병원 차원의 그 개선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향후 그 우리 정부 당국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주사제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세균 오염이 일어났다. 이게 원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수의 부검 결과는 이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이 시트로박터 푸른디기움 감염으로 인한 폐혈증이라는 것이거든요. 이 정확한 감염 경로와 관련해서는 앞서 이제 경찰에 설명드리셨는데 주사제 용기에 들어있는 지질영양 자체 오염 또는 이걸 개봉해서 주사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주사기가 의료진에 의해서 오염됐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수는 이제 가능성으로 제시한 상황입니다. 주사제 자체 오염에 대해서는 뭐 식약처 검사 결과를 분석 중이라고 하는데 또 이제 로타바이러스 역시 신생아 4명 모두에게서 검출됐다 이런 내용도 같이 공개가 됐거든요. 예. 결론적으로 당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던 신생아 총 16명 중에 13명이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돼 있던 셈인데 이게 이제 그만큼 당시 환경이 위생 관리가 안 되는 환경이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다만 국가수는 이 로타바이러스가 사망의 직접 원인은 아닌 것으로 본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생아들한테 투여된 주사제 그 자체가 미국에서는 위험 약물로 취급된다 이런 보도도 있었잖아요. 이 주사제 이름이 스모프리피드인데 미국 식품의약부국이 2016년에 발간한 사용 설명서를 보면은 미수가 사망을 일으킨 사례들이 보고됐다라는 내용이 기재가 돼 있다는 겁니다. 예. 폐혈관 내에 지질 축적을 일으키고 신장 손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약물은 국내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지금 폭넓게 쓰이고 있고 시트로박터 푸른디균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은 아니다라는 반론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FDA의 경고 문구 등을 우리나라 설명서에도 좀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들은 식약처도 인정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뭐 처벌이나 이런 후속 조치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보건당국이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관리부실 책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좀 후속 조치에 검토에 들어갔는데요. 현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의료인들의 경우에는 여기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가리게 되지만 이와 별도의 어떤 행정처분 이것은 의료법상 쉽지 않을 그런 전망이라고 합니다. 현행 법령에 의하면은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사무장 병원 등의 어떤 그 면허 자체를 대여하는 경우 여기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건데요. 의료법상 또 비도덕적 의료 행위에 대해서 최대 1년간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라는 조항도 있는데 이 경우도 대개는 어떤 성추행을 했다든지 또 주사기 재사용을 한 그런 경우에 적용이 되고 이번처럼 고의성을 확인할 수 없는 의료과실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조항이라는 거죠. 그 이대 목동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 보도를 보면은 보건당국이 지금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은 시정명령 그리고 이를 미이행했을 경우에 벌금이나 과징금, 업무정지 15일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가 최대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급 종합병원 지위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이대 목동병원의 경우 현재 지정 보류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부는 이것에 대해서 일단 평가 협의회 논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하겠다 이런 원론적 입장만 지금 언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대 목동병원 측이 심사 과정에서 보건당국이 어떤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 소명 자료를 제출해서 지금 기준을 충족을 시키게 되면 재지정이 될 가능성도 지금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거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제 이 지적사항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처벌이나 행정처분 엄격히 해야 되겠고 또 동시에 신생아실의 위생관리라든지 이런 거 전반적인 이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되겠죠. 맞습니다. 다음 뉴스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북미 대화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 11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백악관에서 이뤄진 인터뷰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아베 신조 등의 각국 지도자들과 관계가 좋다는 주장을 하면서 아마 김정은과 나는 매우 좋은 관계의 듯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하. 그러면서 자신은 매우 유연한 사람이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는데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김정은과 대화를 한 일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또 대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답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 트위터에는 왜 그런 북한을 위협하는 말들을 올렸느냐라고 물었는데 그것도 일종의 어떤 폭넓은 전략이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또 했다는 거죠. 네. 이 인터뷰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반대급부로 우리나라와의 무역 적자 문제 해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북미 대화가 당장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지금 이 인터뷰 내용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뭐 당장이라도 그럴 수 있다 이런 태도인 걸로 보이긴 하는데요. 지금까지 지금 제재와 압박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간 15일에서 16일까지 캐나다 밴쿠버에서 한반도 안보 및 안정을 주제로 하는 16개국의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여기에 참석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 회의에서 지금 논의할 예정인 어떤 것들은 여전히 제재와 압박과 관련된 것들이고 심지어 틸러슨 장관의 경우에는 북한을 돕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해상에서 사찰해서 차단하는 그런 대책을 지금 언급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이 미국 국무부 관계자의 발언 등의 보도를 보면은 올림픽 무대를 활용할 북미 직접 대화는 아마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물론 지금 트럼프와 틸러슨의 역할 분담이 좀 지난해와는 반대로 달라진 결과로 보이기도 하고 또 한미 간의 어떤 육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이것들도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의 딸인 이방카하고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하고 이 올림픽에 와서 둘이 만나는 이런 그림도 괜찮다. 얼마 전에 이종석 전 장관이 그런 얘기 했는데. 그런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자, 다음 뉴스는요? 오늘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검찰에 소환이 됐는데요. 박승춘 전 처장은 보수성향 단체인 국가발전 미래교육협의회의 초대 회장을 맡은 당시에 국정원의 예산 지원을 바탕으로 당시 야당 인사들을 비난하고 보훈처장으로 간 이후에도 편향된 안보교육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국가발전 미래교육협의회 설립, 활동, 법인 해체 등의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박승춘 전 처장은 이 의혹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 보훈처장을 맡은 이후의 안보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국정원의 안보 관련 자료를 받았다든지 또 일정 부분 협조를 한 바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모두 이제 팩트를 바탕으로 한 그런 이제 교육 내용이었고 여론조작 공모 같은 것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야당을 비판하는 걸 안보 교육으로 이해하고 계신 분이 모양이에요. 좀 왜곡이 된 그런 현실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원세훈 전 원장의 재산을 동결 조치했다는 소식 전해주시죠. 원세훈 전 원장 이 민간인 댓글부대 정치공작 활동비에 65억 원의 국고를 쓴 혐의로 지금 재판에 넘겨져 있는데요. 검찰이 유죄를 받을 가능성을 대비해서 지난 4일에 이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거든요. 근데 오늘 법원이 이것을 인용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세훈 전 원장은 공판 진행 중에 자신의 어떤 부동산 매매, 증여는 물론 유동자산 처분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처했습니다. 네. 또 이 세월호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간부가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이 수사를 방해했다. 이런 증언을 내놨다면서요. 우병우 전 수석 재판에 오늘 세월호 참사 당시 광주지검 형사 2부장이었던 윤대진 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윤대진 검사는 2014년 해경이 세월호 참사에 제대로 대응했는지를 수사를 했었는데 참사 당시에 통화 내역이 있는 해경 본청 전산 서버 압수수색을 시도를 하니 우병우 전 수석이 전화를 해와서는 이 통화 내역에 청와대 안보실이 있다. 그러니 압수수색을 안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오늘 증언했습니다. 이게 그간의 보도 내용이 이제 나온 바는 있는데 현직 검찰 간부의 입으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증언인 것이죠. 네. 다음 뉴스는요. 국민의당이 오늘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바른정당과의 합당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임시 전당대회를 다음 달 4일에 개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김중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당대회 준비 구성안도 의결했는데요. 대개 안철수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로 구성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 당무위 회의는 통합 반대파 의원들이 차례로 의결을 반대하는 발언을 이어갔고 또 폭언과 고성이 난무하는 와중에 진행이 됐었는데요. 안건 표결 자체도 의결 정족수를 1명을 간신히 넘겨서 턱걸이로 처리됐다고 하니까 상당한 혼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장면이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그냥 국민의당이고 그다음 이제 바른정당에서 또 이탈하는 인사가 있을까? 원희룡 제주지사 입장을 좀 밝혔다고요? 남경필 경기지사와 함께 지금 탈당이 유력하다 이렇게들 여의도 주변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복수의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피력을 했습니다.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당장 어려워서 그냥 합치고 보자는 것이라면 정치공학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원희룡 지사는 그러면서도 자유한국당 복당 등에 대해서는 고민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양쪽 모두 원희룡 지사 설득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원희룡 지사의 몸값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9일 날 시도당 순회 이 신년 인사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제주도에 간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접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후에 좀 원희룡 지사의 어떤 진로라든가 이런 점들이 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원희룡 지사도 바른정당 국민의당 통합하는 당에는 안 가는 건 확실한 거죠? 거의 지금 그걸 기정사실화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가는데 자유한국당에 들어가는 것도 아직은 안 들어간다. 뭐 이런 상황이네요. 그런 얘기로 이제 비춰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우리 언론의 보도 동향 살펴보는 미디어 포커스 시간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뭘 좀 주목해서 볼까요? 예, 오늘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들고 나왔는데요. 예. 먼저 방송계의 방송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이 정말 열악하다는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예. 이 주요 방송사들이 촬영 감독과 방송 작가 등 프리랜서 방송 노동자들의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했다는 사실이 시사주간지 한겨레 21에 알려졌어요. 상품권으로 임금을 줬다? 예. SBS 사례죠? 네, 맞죠. 예. 기사가 나온 이후에 사례로 언급된 SBS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의 PD가 촬영 감독에게 전화를 걸어서 제보 사실을 추궁하고 이러한 급여 지급이 관행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궤변을 펼쳤다는 사실까지 알려졌습니다. 예. 논란이 커지자 SBS는 11일 오전에 SBS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외부 인력에게 용역 대금의 일부가 상품권으로 지급된 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된 일이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인정했군요. 네, 그리고 상품권 급여 사례와 규모를 조사 중에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뒤늦었지만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는 것 자체는 일단 다행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관련된 내용이 어제 저녁에 7개 방송사에서 전혀 보도가 되지 않더라고요. 전혀? 네, 저녁 종합뉴스를 모두 찾아봤는데 당연히 보도하지 않았고요. 네. 그나마 온라인 송고용 기사, 방송사들이 이제 온라인 보도도 내놓잖아요. 네. 온라인 송고용 기사라도 내놓은 곳은 MBC와 MBN 정도였습니다. 예. 7개 방송사로 국한하지 않고 전체 방송사의 방송으로 범주를 넓혀봐도 YTN 정도가 보도를 한 것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방송사 관련된 소식을 방송사가 전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특히 MBC.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봐주는 건가요? 그렇죠. 약간 봐주는 그러니까 씁쓸한 문제라서 그렇겠죠. 예. 그런데 MBC는 11일 뉴스데스크에서 바로 어제죠. 직장 갑질 문제를 주제로 한 보도가 한 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직장 갑질 행동으로 맞선다라는 11일 보도가 무려 7분이 넘는 보도였습니다. 네. 그런데 대형 학원, 유명 고속버스 회사, 병원 등의 갑질 사례를 쭉 언급을 하거든요. 네. 이 보도 자체는 참 괜찮은 아이템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방송사 프리랜서 방송 노동자들이 당한 갑질 사례가 여기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아, 그래요. 예, 일부러 굳이 취재할 필요도 없고 지금 당장 인터넷에서 엄청 화제가 되고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이 내용을 집어넣지 않은 것은 매우 씁쓸하다. 그래서 방송사가 혹은 방송계의 치부가 될 수 있는 이런 구호를 계속
침묵한다면 그렇죠. 보도의 성역은 없다, 변화할 것이다라는 약속들이 모두 공허한 구호로 남을 수밖에 없다. 부디 올해 굉장히 아마 많이 변화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계속 덮어두고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방송사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이 보도도 하고 실제적인 개선 노력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뭐 재편 감싸기 이런 거 안 됩니다. 예. 자, 또 두 가지라는데 또 하나는 뭡니까? 예, 두 번째는 제가 판사 블랙리스트 보도가 너무 없다라는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예, 판사 블랙리스트. 이 사안을 좀 아세요? 많이. 저희 방송에서 여러 차례. 우리 방송에서는 나오지만. 소개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이 안 나오는 보도예요, 이게. 조금 그래도 많은 분들이 다른 블랙리스트는 많이 아는데 판사 블랙리스트는 뭘까 잘 모르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요. 작년 3월에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 때문에 세상에 알려졌고요. 법원 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난 판사가 법원 내 판사들의 자발적 연구 모임인 국제인권법 연구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이 연구회의 학술 대회를 축소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에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사조치를 당했어요. 맞아요. 이 일 이후에 전국 각급 법원 판사들이 판사회의를 열어서 진상조사를 촉구했고요. 그러자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시켰습니다. 조사위의 조사 과정에서 판사 블랙리스트 같은 것이 존재하고 그것이 법원 행정처 컴퓨터에서 관리돼 왔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작년 4월 한겨레 보도를 보면 그 조사를 잘 아는 법원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최근 법원 행정처의 법관관리 행태에 항의에 사표를 낸 이 암흑의 판사가요. 자신이 법원 행정처 기획조정실로 인사 발령을 받은 이후 법원 행정처에 근무하는 중견 법관한테서 기획조정실에 가면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파일이 있다. 보고 놀라지 말라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의혹이 제기된 문건 파일이 담겨 있다. 그것이 컴퓨터에 들어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조사위는 관련 컴퓨터를 제대로 조사 조치하지 않은 채 법원 행정처의 행정권 남용 행위는 인정하지만 블랙리스트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마무리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반발해서 이거 재조사를 요구했고 그래서 대법원장이 바뀌고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논란이 돼서 올해 지금 그러니까 12월 26일에 추가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됐고요. 그쪽에서 지금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 컴퓨터를 직접 조사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정말 심각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이 너무 보도가 안 되고 오히려 이 내용을 열심히 보도하는 곳은 TV조선과 조선일보뿐이었습니다. TV조선과 조선일보는 이걸 비판하면서 보도합니까? 그렇죠. 이 조사 자체가 부적절하다. 추가조사위원회가 구성된 것 그리고 그 추가조사위원회가 개인의 컴퓨터를 이렇게 조사하는 것 자체가 비밀 침해죄다. 그리고 직권남용이다. 직무유기 등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주장은 자유한국당이 내놓고 있는 주장인데요. 이 주장을 TV조선과 조선일보가 거의 비슷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안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지금 우리 헌법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헌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면 반헌법적 사태가 벌어진 것이고 사법농단이다. 매우 주요한 사태다. 그런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주요한 내용이 대부분의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고 있고 그 와중에 거꾸로 이것을 비판하는 이런 추가조사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런 보도만 TV조선과 조선일보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을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TV조선은 어떻게 보도합니까? 추가조사위원회가 법원 행정처 PC를 직접 조사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힌 이후에 지난 26일부터 작년 26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TV조선이 관련 보도를 내놓은 것은 저녁 종합뉴스에서만 4건이었습니다. 제가 애초 관련 보도가 적었다고 했는데 사실 TV조선 보도 가장 많은 편이었던 것이고요. 같은 시기에 KBS, MBC, 채널A, MBN이 딱 한 건씩만 관련 보도를 내놨습니다. SBS와 JTBC는 아예 관련 보도가 없었고요. TV조선 4건으로 가장 많았죠. KBS와 MBN은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고발했다는 사실을 전하는 보도만 간단하게 내놨고요. MBC가 관련 보도를 좀 자세히 했는데 법원 PC 열었더니 판사 블랙리스트 확인이라는 1월 3일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에서는 법원의 조사위원회가 지난주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조사했고 그 결과 그 속에서 문제의 블랙리스트를 찾아냈다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아하. MBC는 추가 조사위는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조사 과정에서의 비밀 침해죄 논란과 관련해서 비밀 침해죄 가능성이 큰 이메일은 조사에서 원천 배제하고 시기 등을 특정해 조사한 만큼 법 위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라는 기자 멘트로 마무리됩니다. 비교적 관련 내용을 잘 전한 것인데요. 그러네요. 네. 반면에 추가 조사의 방침이 발표된 직후인 작년 27일 TV조선의 보도 판사 PC 강제 개봉 적법이라는 제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적법하고 묻습니다. 물음표를 찍었군요. 네네. 이 보도는 제목 그대로 행정처 직원의 PC 조사가 강제 개봉이다라고 규정한 것이고요. 네. 적법하지도 않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일에 PC 개봉 후폭풍 전현직 대법원장도 조사라는 보도에서도요. 조사위의 PC 개봉 결정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우는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네. 9일에는 행정처 XXX 양승태 동그라미 판사들 막말이라는 그런 제목의 보도와 신동욱 앵커의 시선에서 법관들의 막말이라는 보도를 내놨어요. 네. 이 보도들은요. 온라인에서 지금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판사들이 이런 점을 지적하는 보도였습니다. 예. 그리고 채널A도 같은 날인 9일 익명 게시판 판사님의 막말에서 판사들 사이에서 볼썽사나운 장면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말싸움 그 자체만을 부각해서 보도했습니다. 네. 이건 이제 판사들끼리 보는 자기네 게시판에 막말들이 일부 올라왔다 그거죠? 예. 그 내용을 부각한 것이죠. 예. 네. 근데 그건 뭐 조선일보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도합니까? 예. 그런데 이런 맥락의 보도들이 이미 조선일보에서는 작년부터 나왔습니다. 작년부터? 그러니까 이 막말의 법관들이 막말을 하고 있다라는 프레임이 그 사안 자체를 거의 감추는 식으로 되었던 것이죠. 네. 조선일보는 작년 6월 27일 양승태 씨라는 만물상 칼럼에서요. 관련 내용을 다뤘습니다. 당시에 판사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면서 양승태 씨라고 부르는 글까지 올라왔다. 판사들이 그 익명의 그늘에 숨어서 할 말 못할 말 다 한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판사를 향해서 꼴통 라는 욕설을 퍼붓는 네티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판사들을 내부에서 꼴사납게 시비나 거는 인사들로 폄훼한 것이고요. 그들이 지켜볼 가치가 없는 막말로 말싸움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주는 보도였습니다. 아하. 저는 이 보도가 한마디로 문제라고 지적한 그 사안 자체는 전혀 알려주지 않으면서 그 문제라고 지적하는 손가락, 그 손가락만 보여주면서 시비 거는 그런 형태의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조선일보가 작년에 이 만물상 논리가 매우 마음에 들었는지 올해 똑같은 내용을 다시 꺼내든 것이죠. 올해 보도에서도 계속 이어진다? 예, 똑같이 판사 욕설을 지적하는 보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올해 9일에 팔면봉 그리고 양승태 적폐 따까리 동료 판사 욕하는 판사들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이 보도는 둘 다 일면에 배치된 주요 기사였습니다. 이 보도에서 보면 조선일보는 특별히 판사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일선 판사들의 욕설을 종합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면 기사는 첫 문장부터 양승태 적폐 종자 따까리들아 니들의 쓰레기 같은 억지 트집 잡기는 공해 짓거리야. 최근 판사들만 이용하는 인터넷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이다 라면서 이 막말들을 굉장히 부각하려고 노력합니다. 예. 신면 보도에서도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4월 이 의혹을 사실 무근이라고 결론 내렸다. 일단 사법부에서 일단락 지은 것이다. 그러나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판사들은 재조사를 강하게 요구했고 김 대법원장은 이를 받아들였다라고 이번 사안을 정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재조사를 요구한 것은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판사들만이 아닙니다. 전국 네, 판사회의 결과였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한 지난해 4월 조사 결과에 대해서 문제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것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그냥 일단락 됐는데 지금의 그 대법원장이 이를 받아들여서 무리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네. 보도한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법원이 이 헌법에 위배되게 법관들을 성향별로 분류해서 무슨 리스트 같은 걸 만들고 관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라고 하는 진실에 대해서는 궁금한 게 없는 모양이군요. 예, 예. 그 점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 거죠. 대신에 뭐 네. 일부 그 판사들만의 비공개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일부 글들을 가지고 네. 어떤 어쩌보자면 본말을 전도시킨 그렇죠. 그런 네. 보도가 계속 이어집니까? 지금도? 네. 지금 조선일보가 10일에도 욕글 부끄러워 이래서야 판사 믿고 재판받겠나라는 보도를 내놨고 11일에도 기자의 시각이라는 칼럼에서 개 XX들 입에 담는 판사들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들을 보면요. 예. 일부 판사들의 욕설에 대한 다른 판사들의 그 답변이라면서 이러고도 외부의 사법부를 신뢰해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모르겠다. 참담한 사법부의 실상을 드러냈다라면서 관련 반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의 본질을 짚는 대신에 계속 이렇게 갈등만을 보여주는 것은 이전 보도와 동일하지만 이번에는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예. 이런 행태들이 판사들의 누적된 인사불만이다. 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논쟁이 결국은 판사들의 밥그릇 싸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이런 태도였습니다. 네. 조선일보는 이미 1월 4일에도 제목이 집안 싸움하다 전현직 대법원장 동시에 검찰 수사라는 보도에서 이번 논란에 대해서 그저 집안 싸움에 불과하다라는 느낌을 주기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자의 시각이라는 기자 칼럼에서는요. 예. 균형 감각을 유지해야 할 판사들이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차별 공격을 한 것이다. 이런 판사들이 법복을 입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보도 내용 중에서 사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여론 조작까지 벌이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일각에선이라는 출처를 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일각에서라는 출처로 너무 그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동료 판사를 겨냥한 글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글쎄요. 부적절하다는 것이죠. 익명 게시판인데 어떻게 알죠? 그런 글을 쓴 사람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판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그러니까요. 알죠? 굉장히 애매한 그 근거 없는 소리를 예. 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예. 이 조백권 사회부 법조팀장이 쓴 칼럼인데요. 여기서 그런 판사들에게 재판을 받아야 하는 국민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라면서 칼럼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칼럼을 보면서 판사 블랙리스트라는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일선 판사들이 지금 일부의 판사들이 이제 매우 분노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 내용이 진상 규명이 되지 않고 있는 이 나라 지금 현실이 더 답답하고요. 그리고 예. 이를 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 언론들 그리고 반대로 이를 왜곡하고 있는 TV조선과 조선일보 이런 상황이 더 심각하지 않나 이게 더 불쌍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저희라도 이 대법원의 새로 만들어진 조사위원회 어떤 결론 내리는지 예. 차근차근 후속 보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시사키 이번 한 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 저녁 다시 인사드리죠. 안녕히 계십시오.